27페이지 보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기간이 흘러요. 이렇게 뭐다? 기간이 이렇게 경과를 해요. 그렇겠죠? 이간이 이렇게 경과하겠죠. 자, 2019년 보겠습니다. 다음이 2020년이 되겠죠.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간이 흘러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있다면 기간이 흐르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뭐다? 고정되어 있으면 이걸 고정금리라 쓰고, 자,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다? 변동금리라 씁니다. 이걸 뭐다? 변동금리라 씁니다. 변동금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대출 초기로 보면 대출이라 되겠죠? 대출일. 요 대출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라 본다? 대출하는 날짜 기준이죠? 대출일 기준으로 본다면, 자, 대출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자,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는 기간이 흐르더라도 뭡니까? 금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뭔다?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정금리라 쓴다. 그래서 1번 안 볼래요? 고정금리 저당대부에서 보면, 자, 저당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당대부라 써놨습니까?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 이렇게 전하는 것을 고정금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고정금리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금리가 고정금리 상태로 돼 있었어요. 이 고정금리 상태로 돼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 처음에 이제 계약 당시 이자율이 있겠죠? 계약 당시 이자율이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있고, 자,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약 당시 이자율과 시장이 비했을 때 이게 떨어지면 누가 불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차입자가 이자를 더 많이 내잖아. 자, 현재 금리가 뭐다? 고정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계약 이자율이 고정금리 10%입니다. 근데 시장 이자율이 7%로 떨어지면은, 자, 원래 변동이 있으면 7%만 내면 되는데 고정금리가 있으면 뭐다? 10%를 내야 되니까 차입자가 어떻게 된다? 불리한 입장이 된다 뜻입니다. 그럼 차입자가 불리한 입장이 됨으로 인하여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 갚을 수 있겠죠. 이걸 뭐다?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조기상환. 미리 갚는 것을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자,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은행이 부담한다. 이걸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씁니다.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은 이걸 조기상환이라 쓰게 되고 만기전 변제라 써도 같습니까? 만기전 뭐다? 변제라고 써도 관계없죠. 만기전에 이렇게 변제하는 거예요. 그죠? 만기전 변제함으로 인하여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하락할 때 조기상환합니까? 상승할 때 조기상환합니까? 하락할 때. 별표 칩니다. 상승할 때 조기상환한다고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차입자가 불리함으로 인하여 이 차입자는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 갚는 것을 조기상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기상환하면 누가 불리해집니까? 자, 이 대출기간 은행이 다시 위험에 찬다.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빌려주는 은행이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4번 봅니다. 4번에 대출기간은 은행입니다. 고정금리 대출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하는 것보다 초기 금리가 더 높아요? 여기 볼래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 금리 위험이 더 커집니다. 되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 기출했으니까 줄 긋고 별표 칩니다. 초기에
금리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뭐란다? 고정금리라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변동금리 한번 봅니다. 변동금리 보겠습니다. 자, 이건 변동금리는 자, 기간이 경감으로써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이 차입자에게 뭐다? 증가합니다. 뭐를 증가한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이제 변동금리라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을 누구인데 증가하겠다는 거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변동금리라 쓰는데 한 장 넘겨볼래요? 변동금리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밑에 표 있습니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로 많이 쓰는 것들은 뭡니까? CD금리를 주로 많이 씁니다. 뭐를 쓴다? CD금리. CD금리는 우리가 분기별로 씁니다. 자, 조정할 때 분기별로 많이 조정합니다. 분기별에 3개월을 단위로 조정합니다. CD금리를 단어로 양도성 예금증서라 씁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쓰겠죠. CD금리를 다름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라 쓰고요.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자, CD금리 쓸 수도 있고 코픽스 금리 쓸 수도 있습니다. 뭐다? 코픽스 금리를 쓸 수도 있죠. 코픽스 금리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 코픽스 금리는 6개월짜리 아니면 1년짜리 많이 씁니다. 6개월짜리 아니면 1년마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자, 코픽스 금리가 뭐다?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지수가 되어요. 지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다? 그 비용에 대한 지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코픽스 금리라고 불러요. 그죠? 코픽스 금리라 부릅니다. 이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불러요. 그죠? 자, 만약에 CD 금리가 변할 수도 있고 코픽스 금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까? 그죠? 그럼 CD 금리가 변할 수도 있고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변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뀝니까? 이런 것들이 변동하면 기준금리가 바뀝니까? 변동하겠죠.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변동금리도 변동합니다. 자, 이거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 성립합니다. 이걸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시험에 놓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비례관계입니다. 반비례관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개인마다 뭐가 틀려요? 신용도가 다르겠죠. 개인마다 뭐가 다르다? 신용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 신용 등급이 가장 좋은 것이 1등급입니다. 가장 나쁜 등급이 10등급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위험이 적으면 신용 등급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죠? 위험이 크면 신용 등급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용 등급이 좋다라는 것은 가산금리가 커져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신용 등급이 좋다는 것은 가산금리가 커져간대요.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뭐다? 고정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은 뭐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산금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금리는 은행에 뭐가 된다? 이게 마진이 됩니다. 은행에 뭐가 된다? 마진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걸 좀 봐둬야 됩니다. 변동금리, 자, 이자율은 뭐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 여기 변합니까? 자,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그죠? 가산금리가 변한다 하면 틀립니다. 가산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 변하는데, 기준금리로 과거의 CD 수익률이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은 자,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가 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1번 볼래요.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1회차 불이백이 동일해 달라요. 아까 원금균등은 2천만원, 원리금균등은 1,600만원 였습니다. 1회차 불이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첫해 불이백이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이라 썼습니다. 동일하대가 틀렸고, 두 번째,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를 갖고 향후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면, 처음에 출발점이 같다 했습니까? 자, 같다 했죠. 자,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차입전 변동금리가 대출이 고정금리에 따라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겠죠. 당연히 변동금리가 불리하겠죠. 출발점이 같이 출발했는데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하지 않고 변동금리는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변동금리에 불리합니다. 유리하다가 틀렸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차입자 소득과 주택담보가치, 자,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자 차입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경감으로써 자, 소득도 증가하고 부동산도 올라간대요. 채무 불이행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자, 4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 이자를 주는 기간이 짧을수록, 자, 짧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자율 변동이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증가되는데, 그죠? 짧을수록 이자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갑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입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가는 겁니다. 차입자에서 대출자가 아닙니다.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차입자는 빌리는 사람. 여기 두 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자는 누가 낸다는 거예요? 차입자가 내겠죠. 인플레이션 만침을 변동이자를 가산시킴으로 인하여, 자, 이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그만큼 떠넘기는 걸 증가시킨다. 두 개 바뀌었네. 5번에 차입자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보다 대출 잔액이 적겠죠. 그래서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됐고, 자, 넘어가시면 뭐가 나온 거면 저당 유동화 개념과 구조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보시 말고 저당의 유동화 구조 있죠. 저당 유동화 구조. 저당 유동화 구조 해도 되고, 이거 저당 시장의 구조라 해도 됩니다. 자, 저당 시장의 구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저당 시장의 구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걸 유동화 제도라 써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유동화 제도라고 불러요. 자, 저당 시장의 구조, 다른 말로 유동화 제도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자, 1차라는 저당 시장과 2차라는 저당 시장이 있습니다. 1차라는 저당 시장 있겠죠. 저당 시장 있고, 2차라는 저당 시장 있겠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어떤 걸 1차 저당가? 일반 수요자라 씁니다. 일반 수요자. 일반 뭐다? 수요자. 일반 수요자란 말을 써도 되고, 이걸 차
차입자라고 말을 써도 됩니까? 뭐 된다? 차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입자가 금융기관으로 가겠죠? 어디로 간다?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금융기관. 그죠?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자, 일반 수요가 금융기관 가겠죠. 자, 이 금융기관은 은행을 적을 말하면 은행 등을 말하면 은행 등을 말하는데 이걸 빌려주는 기관이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대출해주는 기관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이걸 다름으로 대출해주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죠? 자, 이 차입자가 이제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은행이 국민은행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국민은행에서 자 주택 부분에 자 빌려줄 자금이 한번 보겠어요? 1,00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0억이 조성되어 있으면 이 1,000억은 한정된 재원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라 쓰겠죠. 이걸 뭐다? 한정된 재원이라 씁니다. 한정된 재원이라 써요. 그죠? 한정된 재원이라 쓰겠죠. 자, 그러면 한정된 재원이 있으니까 얘가 돈 빌릴 때 자, 저당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인데 있습니까? 예? 저당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인데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빌려줄 때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빌려줬다 가정합시다. 한 사람당 뭐다? 얼마씩? 5천만 원씩 한 사람당 빌려줬다가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럼 5천만 원씩 한 사람당 빌려줬다면 그죠? 몇 명인데 빌려줄 수 있습니까? 2,000명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몇 명에게 빌려줄 수 있다? 2,000명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5천만 원씩 되면 2,000명에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형상이 되겠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저당 당시 이자가 결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저당 당시 이자가 결정됩니다. 이걸 저당 이자율이라 쓰겠습니다. 저당 상지 자 이자를 7%를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7% 이렇게 7%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당 당시 이자율이 7%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빌려주면 몇 명인데 빌려주면 이 1,000억이란 다 돈이 고갈되겠어요? 2,000명인데 빌려주면 이 돈이 고갈되겠죠. 그러면 돈이 더 이상 국민은행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 고정하라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다? 고정화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은 이 저당권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걸 뭐다? 팔 수 있도록. 그럼 저당권을 이거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저당권을 팔려면 같은 종류로 먹는 걸 우리가 자, 이 저당권을 같은 종류를 먹는 것을 패키지화 시킵니다. 패키지화. 여기서 패키지화는 뭐를 패키지화 알았습니까? 같은 종류로 묶는 것을 우리가 집합화란 말을 써도 됩니다. 뭐다? 집합화란 말을 써도 되겠죠. 집합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란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같은 종류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패키지화 시킬 수 있다. 집합화 이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집합화 시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파는 겁니다. 어디에 파는 것만? 유동화 중개기관에 파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어요. 뭐가 있더라? 유동화 중개라는 기관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겠죠. 여기다 이걸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겠죠.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 반대. 우리나라는 뭐요? 유동화 중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코리안 하우싱 파이낸싱 코퍼레이션이라 씁니다.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씁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씁니다.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즘 이거 약어를 많이 씁니다. HF라고 약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걸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걸 내다 팔면 자, 사는 사람이 여기 유동화 중에 이걸 사준다면
현금 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현금이 이쪽으로 만다 유입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금이 이쪽으로 이렇게 유입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현금이 들어오면 또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겠죠. 자, 빌려주면 뭐가 생깁니까? 저당권이 쌓이겠죠. 그럼 돈 다 떨어지면 뭐가 많이 쌓인다? 저당권이 쌓이겠죠. 채권 관계 형성됩니다. 그러면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이걸 저당권을 또 파는 거예요. 저당권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돈 들어오겠죠. 다시 돈 들어오면 또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저당권이 쌓입니다.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저당권이 쌓이면 뭐는 떨어질까요? 현금은 또 떨어지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현금이 또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현금이 떨어지면 뭡니까? 다시 저당권을 팔면 현금이 들어온 거죠. 만약 이 저당권을 2차에서 무한정 사준다면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이론상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파는 건 아니겠죠? 무조건 파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겠죠. 이걸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뭡니까?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예요. 보유해도 됩니까? 보유해도 되고 보유해도 됩니다.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팔았습니까?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이걸 저당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저당권을 뭐한다? 팔아버린 거. 이걸 매각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얘들이 이걸 사겠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저당권을 샀죠. 저당권을 샀으니까 여기도 자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 자금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해도 돼요. 보유해도 되고, 만약에 반대로 여기도 자금의 여유가 없을 수 있겠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는 자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걸 MBS를 발행합니다. 뭐를 한다? 저당권을 기초로 MBS를 이거 발행해서 이거를 팔아요. 매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MBS를 발행해서 한번 매각해 보겠습니다. MBS를 발행해서 MBS가 뭐다? 이 모기지가 저당권이라는 뜻입니다.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세큐리티스가 증권이란 뜻입니다.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을 이걸 발행을 하여 뭐를 하여? 발행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 이걸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증권을 발행할 때 이율이가 있죠. 뭐가 있다? 이율이 있는데 여기 7% 어떠면 얘는 뭐다? 팔 때 6% 되고 얘는 뭐다? 5%가 돼야 돼요. 자, 이 증권을 발행할 때 이율은 뭡니까? 저당 당시 이율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저당 당시 이율을 추가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저당 당시 이자율을 여기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한다고 시험 나왔습니다. 추가할 수 없고요. 자, 이거를 팔면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죠? 투자들이 삽니다. 그죠? 연기금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이 투자들이 사겠죠. 이 투자자들이 이거를 자 매수하겠죠. 자, 그럼 이 투자자가 이 증권을 사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걸 살 때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 있겠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만약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4%로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여기서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이 제일 적고 얘보다 얘기가 수익률이 그 일로 자금 일로 가겠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면 현금 이쪽으로 유입되겠습니까? 일로 현금이 뭐 했습니까? 유입됩니다. 현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출 기간이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다?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 팔 수도 있고, 이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은행이 뭐다? 특수목적회사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걸 SPC라고 불러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설이 특수란 뜻입니다. 그죠? 퍼포저가 목적이란 뜻이고 컴퍼니가 회사란 뜻이에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되겠죠. 이 특수목적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뭡니까? 채권을 직접 발행해도 돼요. 뭐를 직접 발행해야 된다? 채권을 직접 발행해도 돼요. MBB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직접 발행하여 투자자 매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요 MBS나 MBB를 발행해서 매각할 때 발행자 명의로 발행을 합니다.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 사람의 명의로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래 차입자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도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은 한번 봅니다. 1차라는 저당 시장은 자, 일반 수요자와 금융기관까지 되어 있으면 뭐다? 1차 저당 시장이 되고, 2차는 뭡니까? 돈을 빌려주는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있으면 모두 2차 저당 시장이 되며, 유동화는 뭡니까? 1차에서 유동화됩니까? 2차에서 유동화됩니까? 2차에서 유동화가 결정이 됩니다. 자, 유동화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2차에서 유동화가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두면 1차 저당 시장 한번 봅니다. 1차 저당 시장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을 원하는 수요자와 했습니까? 수요자 줄 거고, 자, 금융기관 줄 것입니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럼 1차는 어디서 어디입니까?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면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자, 그거를 말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 1차 저당은 대출, 자금,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라 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보다 1차 시장에서 이루어졌겠죠.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해도 된다 했습니까? 어떤 경우는 보유했습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보유하고,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걸 2차에다 팔기도 합니다. 자, 2차 저당 시장 갑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은 동그라미 1번 대출기간의 밑줄 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기간은 뭘까요? 예? 은행을 말해, 은행을 대출기간이라 쓴다고요. 이 금융기관이라고 써놨잖아. 그죠? 은행은 자, 다른 투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말합니다. 이 대출기간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가됩니다. 그러면 이 대출기간과 요 투자 이 사이에 있는 걸 모두 2차 저당 시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당 걸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자, 그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대출 기간은 2차 저당 시 그들의 실장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므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과 원래 차입자와 직접 관계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발행자 명의로 MBS나 MBB를 발행하기 때문에 원래 차입자와 직접 관계 없다 썼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1차는 금방 자금이 고갈돼 더 이상 대출할 수 없게 되겠죠. 만약 2차에서 저당권을 무한정 구입한다면 2차는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이론상 성립합니다.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MBS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345페이지. 자, 방갈로 3번에 MBS 종류 있습니까? 저당 담보 증권 종류 있죠. 요 종류, 요 증권이 있습니다. 이 MBS 종류. 여기 시험에 나와요. MBS 종류. 자, MBS 종류 한 살펴보겠습니다. MBS 종류. 자, MBS 종류 있는데 MBS의 종류가 있죠. MBS를 우리가 주택 저당, 이걸 뭐다? 주택 저당 담보부 정권이라 씁니다. 이걸 주택 저당 담보부 정권이라고 써요. 그렇게 써요. 자, 그럼 MBS의 종류를 크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종류는 알아야 되겠죠?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지분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형. 뭐가 있더라? 지분형이 있어요. 지분형이 있고, 두 번째 채권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분형과 채권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시험 놓으면 반대로 거의 나와요. 이 두 개는 시험에 놓으면 반대 형상으로 그냥 놓아요. 반대 형상으로 나와요. 되겠죠? 자, 그러면 지분형과 채권형을 짬뽕하는 것을 혼합형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혼합형이라고 불러요. 뭐라 쓴다? 혼합형 이렇게 불러요. 그렇겠죠. 혼합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지분형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형의 가장 대표가 MPTS입니다. MPTS를 이체증권이라 씁니까? 자, 채권형은 뭐습니까? MPB가 있습니까? M 뭐다? B가 있어요. 저당 채권이 있어요. 혼합형은 두 가지 있어요. MPTB와 CMO가 있어요. MPTB를 그냥 줄여서 뭐 자동채권이라 쓰는 책도 있고 직불채권이라 쓰는 책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직불채권으로 쓰든 자동채권으로 쓰든 관계없습니다. 줄여서 그냥 직불채권. 이걸 다계청 채권이라 쓰겠습니다. 이걸 다계청 채권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암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필수 암기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자, 볼까요? 지분형과 채권형은 반대 말이 나오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여기는 지분형은 T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T가 있잖아. T급 바람이 이렇게 나요. 여기는 나중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자 모두 뭐 된다? 투자자 쪽으로 가요. 결론만 말하면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자, 시험에 넣을 때 저당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저당권으로 시험 넣을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시험 넣을 수도 있어요. 뭐로 소유입니다? 소유권으로도 시험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저당권, 소유권. 원금과 이제 합계를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이라 씁니다. 이거 원리금 뭐다? 수취권 이렇게 불러요. 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뭐다? 모두 누구에 가 있습니까? 투자재가 있고. 자,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여기 P라는 발음이 나죠. 그죠? P니까 이건 발행기간 쪽에 있어요. 어디 있더라? 발행기간 쪽에 전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P니까 뭐다? 발행기간 이렇게 봅니다. 되겠죠? 이 발행기간 쪽으로 본다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하고 되겠죠? 이 저당권하고 저당권으로도 있고 소유권으로도 놓을 수 있어요. 되겠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원리금 수취권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되겠죠? 그죠?
요것이 모두 어디 있습니까? 발행기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B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모두 발행기간이 갖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분형은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뭐 했습니까? 자, 이 투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혼합형이니까 결론만 말하면 얘 두 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요. 저당권은 뭐다? 발행하는 기간이 갖고 있어요. 저당권. 다른 말로 소유권이라서 됩니다. 소유권. 되겠죠? 자, 원금과 이자는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가 받습니다. 투자자에게 갑니다. 이걸 원리금 수취권이라 쓴다. 뭐다? 수취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발행기간은 저당금과 원리금, 저당권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원리금 수익은 투자자 이전합니다. 이렇게 된 게 혼합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놓으면 지분형하고 채권형은 시험 반대로 놓거든요. 처음에 돈 빌린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지분형에서 차입자가 돈 빌렸죠. 차입자가 돈을 빌렸잖아요. 차입자가 돈을 빌리고, 자, 어디로부터 빌렸습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죠. 금융기관으로 빌리면 이 금융기관은 이거를 저당권을 매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매각합니다. 이거는 저당권을 매각합니다. 자, 어디에 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렇게 팔아버려요. 팔면, 매각하면. 그죠? 자, 그러면 차입자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 이걸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요 저당권 샀는 저당권 만치, 저당권 만치 뭐를 발행합니까? 예? 정권을 발행합니다. MPTS라는 정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저당권 총액과 MPTS 총액이 같아집니다. 만약에 샀는 저당권이 자 1,000억이라면 MPTS도 얼마 발행했습니까? 1,000억 그대로 발행하면 돼요. 자, 저당권 총액과 MPTS 총액이 같아졌어요? 안 같아졌어요? 같아졌죠. 같아짐으로 인하여 똑같이 같아짐으로 인하여 자, 같아졌죠? 초과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초과 담보가 없죠? 이건 초과 담보가 없어요. 초과 담보를 둘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 만치 MPTS 팔에서 이걸 아예 통째로 자산으로 보고 매각합니다. 뭐로 보고? 자산으로 보고 매각을 하거든요. 그죠? 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매각을 해요. 그렇겠죠. 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매각하거든요. 매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투자자가 사요? 안 사요? 삽니다. 자, 투자자 샀으니까 어떻게 했어? 저당권 자 넘어왔어요? 안 넘었어요? 넘어왔잖아. 뭔다? 샀다 했잖아. 매각 되겠죠. 그러면 차입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넣으면 이게 자동이체 될까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차입자가 처음에 돈을 빌렸을 거잖아. 그래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월 뭐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겠죠? 원금과 뭐를 갚는다? 이자를 이렇게 갚아요. 자,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이게 자동이체 되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투자자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합쳐서 원리금이라 씁니다. 그죠? 자, 원리금이 어디로요? 투자자에게 이전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돈 받았대요? 투자자가 받는 것을 수치라 씁니다. 돈 받는 것을 수치라 써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누가 매월 받았어요? 투자자가 매월 받겠죠. 이거 자동 이체된다 해서 이걸 이체 증권이라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되겠죠. 이걸 원리금 수취권이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이전됐습니까? 투자자에게. 이쪽으로 모두 이전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입자에서 투자자가 현금 흐름이 직접 연결돼서 안 됐어요? 예? 예? 현금 흐름이 요걸 현금 흐름이라 씁니다. 현금 흐름이 직접적으로 연결까지 되어요, 안 돼요? 현금 흐름이 직접 연결되더라, 이런 말을 씁니다. 현금 흐름이 직접 연결된대요.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MBB 한번 보겠습니다. MBB는 어떤 차이점이 한번 볼까요? 요가 반대거든요. 처음에 돈 빌린 차입자가 있었어, 없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이걸 누구인데 돈을 빌렸어요? 예?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 이 금융기관은 저당권을 이 금융기관이 이게 발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발행기관. 이 금융기관이 발행기관은 저당권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예? 여기는 매각을 해요, 안 해요? 예? 매각 안 해요. 매각한단 말 없어요. 안 팔아요. 저당권을 안 파니까 당연히 발행기관이 뭐가 있어요? 발행기관이 뭐다?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 안 팝니다. 여기는 매각 자체를 안 합니다. 자, 매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했죠? 저당권 하겠죠. 그러면 매월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요, 안 갚아요? 갚겠죠. 원금과 이자를 갚겠죠. 금리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원금 부분과 이자를 뭐한다? 갚는다. 이걸 상환한대요. 뭐 한대요? 갚아낸대요. 상환한대요.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았습니까? 은행이 받았죠. 그러면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뭐다? 수치란 말을 씁니다. 이걸 뭐다? 수치. 되겠죠. 자, 그러면 매월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발행기관의 은행이 돈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돈 받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발행기관에 있다고 결론을 적어놨잖아. 이거 암기하라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누가 받았어요? 발행기관이 받겠죠. 자, 그럼 발행기관이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차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10년 동안 돈을 빌렸어요. 몇 년 동안 빌린다? 10년 동안 돈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돈을 차입했는데 되겠죠? 그러면 증권을 10년짜리 발행했어요. 몇 년짜리? 10년짜리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는데 자, MBT에서는 이 차입자가 돈을 미리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자, 만약에 3년 후에 자,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뭐를 처분했다?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겠죠. 처분하면 돈 갚으러 와요, 안 와요? 없겠죠. 그러면 돈을 갚으러 온다면 자, 돈을 은행가 갚겠죠. 갚으면 이 돈이 누구 앞으로 갔습니까? 자, 그러면 10년짜리 증권을 발행했는데 몇 년 만에 돈을 갚아버렸어요? 3년. 그럼 미리 갚는 것을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자, 미리 갚는 것을 우리가 조기상환이라 부릅니다. 미리 돈을 갚는 것을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미리 돈을 갚으니까 누가 위험합니까? 투자자가 위험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미리 돈을 갚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자를 더 이상 못 받죠. 그럼 증권 수명이 끝났어요? 예?
자, 그러면 정권의 수명이 끝났죠. 수명이 끝나버렸어요. 수명이 가장 짧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 클까요, 적을까요? 미리 돈을 갚으니까 위험이 크겠죠.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크게 요구하겠습니까? 수익도 크게 요구한다 라고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위험이 큼으로 인하여 뭐다? 수익도 크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는 안 볼래요? 미리 돈을 갚더라도 만약에 여기도 3년 후에 집을 팔아버렸어요. 똑같이 10년 빌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돈을 갚아버리면 3년 후에 돈을 갚아버렸죠. 그러면 은행이가 돈을 갚아버렸죠.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은행이 부담하겠죠. 미리 돈 갚아버렸잖아. 그죠? 조기 상환 위험은 뭡니까? 은행이 부담하겠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돼요. 자, 조기 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모두 부담하여 줌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돈을 빌려주다가 보니까 은행은 돈이 나중에 자금이 고갈될까 안 될까요? 고갈되겠죠. 그럼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이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어떤 걸 발행했대요? MBB라는 채권을 발행한다 이 뜻입니다. MBB란 뭐다? 채권을 발행해요. 자, 채권 10년짜리 발행했다 봅시다. 채권 10년짜리 발행하고 금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7% 주기로 채권을 발행했다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10년짜리 채권 금리 7%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거 마음에 들면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채권 있겠죠. 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하는 거예요. 몇 년짜리? 10년짜리 투자자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채권 사면 현금이 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현금이 유입되겠죠. 현금이 뭐다? 이쪽으로 유입되면 이 돈 가지고 뭡니까? 다시 은행은 여기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면 이 차입자라는 사람이 돈을 미리 갚더라도 얘와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관계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돈을 다 갚으면 은행에 돈이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갚으니까 많아지잖아. 현금이 계속 쌓이는데, 그죠? 이자만 나가죠? 은행은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그러면 이 은행은 만기 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을 갖고 오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콜이라 씁니다. 채권 들고 오라는 게 뭐다? 콜이라 씁니다. 자, 콜하면 투자자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자가 상당히 높죠. 자, 은행들이 유동자금이 많으면 그때 발행하는 채권들은 뭡니까?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은행이 유동자금이 없을 때는 금리를 좀 많이 높게 줬는데 과거 발행들, 현재는 은행에 돈이 남아도니까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적게 줄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은 새로 이거를 현금 받고 다른 채권 사면 불리하겠죠. 그러면 아직 기간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죠. 투자는 이 채권을, 자, 발행기관, 금융기관이 채권을, 자, 상환하라는 것을 뭐다? 방하는 것을 무슨 방어? 콜방어라 씁니다. 이걸 콜방어라 쓴다. 자, 콜방은 투자자가 발행기간의 만기 전 변제돼 하는 것을 우리가 콜방어라 쓴다. 자, 여기는 투자자가 방어했어요, 안 했어요? 못합니다. 차입자가 돈을 갚더라도 방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수명이 끝나버렸죠. 얘는 방하시니까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수명이 길겠죠. 수명이 가장 길입니다. 자, 모든 위험이 누구 앞으로 다 있습니까? 발행 기간 앞으로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이 거의 배제되겠죠. 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돈 받을 수 있잖아. 위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은 클까요, 적을까요? 예? 수익은 당연히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수익 적습니다.
수익은 적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수명은 가장 길고 수익은 적게 나타난다. 구분했습니까? 그러면 이 발행 기간은 차입자 매월 돈 받습니다. 정산은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다. 몇 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자, 발행 기간과 투자 사이는 몇 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적산할까요? 6개월 단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단위로. 자, 그러면 차입자와 투자자 현금 흐름이 직접 연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 차입자와 투자자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살 때,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살 때, 투자가 채권을 살 때, 자, 저당권이 커야 되겠어요? 담보물이 커야 되겠어요? 채권이 커야 되겠습니까? 예? 저당권이란 담보물이 담보증권이잖아. 그죠? 담보물이 클까요? 채권이 커야 될까요? 담보물이 커야 되겠죠. 자, 만약에 담보물이 크지 않으면 이 회사 망하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 청산하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므로 이때는 담보물이 채권보다 커야 되니까 초과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PTB는 뭡니까? 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서치권은 투자이겠습니까? 조기 상한 위험도 어디 있습니까? 일로 갑니다. 조기 상한에 대한 위험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투자자로 갔죠. 자, 위험이 이 두 개의 중간 정도 되니까 수익도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 정도 되겠죠. 수익도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시험 놓으면 뭡니까? 이 MPTS와 MBB를 비교하여 시험이 잘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오고, 자, CMO는 자 단독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CMO는 단독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CM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보겠습니다. 자, CMO를 다름으로 다계층 채권이라 썼습니까? CMO를 다계층 채권이라 써요. 다계층 채권이라 씁니다. 이걸 다계층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이건 채권이 많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CMO는 MBB 성질과 MPTS 성질 다 갖고 있어요. MBB 성질과 MPTS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MBB 성질과 MPTS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MBB 성질 때문에 콜 방어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다? 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MBB 성질 때문에 콜 방어될 수 있고, MPTS 성질 때문에 뭡니까? 직접 현금 흐름이 연결됩니다. 그죠? 자, 직접 연결됩니다. 현금 흐름이 뭐다? 직접 연결까지 됩니다.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현금 흐름이 연결되겠죠. 흐름이 연결되고, 여기는 계층을 여러 개 나눌 수 있겠죠. 자, 미국은 알파벳이니까 A, B, C 되겠죠. 자, Z 4개만 하겠습니다. 4개만. 트렌치를 4개로 만들겠습니다. 계층이라 써도 되고 이걸 트렌치라 써도 돼요.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D 트렌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을 다르게 정해도 돼요. 기간을 뭐다? 다르게 정한다. 만약 이걸 제가 3년이라 기간 정하고 이거 3년짜리 채권 발행 기간 정하고 여기 5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6년짜리 채권의 기간을 다르게 정해도 돼요. 다르게 정하고, 자, 여기 금리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동 이자율로 써도 되고 이거는 고정 이자율로 써도 돼요. 자, 이걸 변동 이자율로 써도 되고 이걸 고정 이자율로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요.
자, 앞으로 갈수록 금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3.4, 3.6, 3.8%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한번 갚아 보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동안에,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동안에, 그죠? 나머지는 이자만 갚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자만 이렇게 상환합니다. 이자만 갚습니다. 자, 그러면 Z 트렌치를 마지막 트렌치라 씁니다. 이걸 마지막 트렌치라 불러요. 이 마지막 트렌치라 부르겠죠. 요거는 아예 원금 이자를 아예 갚지 않습니다. 자, 갚지 않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겠죠. 자,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갚아요. 이렇게 갚아 나가거든요. 갚아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트렌치가 몇 년 말이 되면 3년 말이 되면, 몇 년 말이 되면 3년 말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갑니까? 갚아 나가겠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3년 말에 원금 다 갚았겠죠. 다 갚았으니까 자, 원금이 상하니까 요거를 전체 풀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전체 풀이라 써요. 전체 뭐다? 풀 이렇게 써요. 풀 이렇게 써요. 전체 풀 씁니다. 자, 전체 풀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요. 나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갚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갚아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갚아 나가요. 그죠? 이자를 갚아 나가면 나머지는 아예 뭐다? 이자만 갚고요. Z는 아예 갚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자, 요것도 4년 말이 되면 원금 다 갚겠죠? 그러면 여기 풀에서 빠져 이렇게 나가요. 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풀에서 빠져나가면. 그죠? 자, 세 번째 트렌치가 뭐를 갚기 시작한다? 원금을 갚기 시작해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상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죠? 자, 그러면 Z는 아예 한 번도 안 갚았죠? 한 번도 안 갚았잖아.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한 번도 안 갚았잖아.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박는 것을 누적적으로 갚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누적된 것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일시에 이렇게 상환하는데 이때 상환은 자, 3개월 단위로 상환합니다. 3개월이 분기입니다. 자, 3개월 노동 분기별 노동 같습니다. 분기는 계절이에요. 이 분기가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우리 과거에 우리가 등록금 낼 때 4분기 이렇게 냈죠. 그죠? 우리나라 계절은 몇 계절입니까? 4계절이에요. 이 4계절을 계절을 분기라 씁니다. 분기. 한문이에요. 분기는. 1년은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4분기가 있습니다. 그죠? 있잖아. 그러면 자, 계절이 바뀔 때 신상품이 나오면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신상품 나올 때 물가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기는 얼마입니까?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3개월이란 용어나 분기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애는 분기별로 시험이 나오고 어떤 애는 3개월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CMO하고 MBB하고 뭡니까? MBTS를 비교해 두십니다. 여기는 시험 놓으면 요거 두 개 반대로 안 놓으면 요거 중에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해 놓았어요. 중요하다고 몇 년 기출된다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45페이지 표시해 놓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